예,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단순 합산하는 것이 때로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집안 싸움입니다. 먼저 일단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에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합당은 이제 하지 않는 거로 하고 네. 연대와 통합을 위한 그 추진 준비를 만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락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저기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그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그 이재명 정권의 그 성공을 위해 충정해서 이 합당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제안 과정에서 내부 논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내부에서의 이견들, 그리고 또 실제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이견들,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게 이제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수기 절차, 공론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이 있었을 때 네. 이견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 이견들을 수용하는 그런 그 포용적 리더십이 지금 당장은 본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합당이 이제 연기는 되어서 잠시 리더십이 흔들릴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포용적 리더십이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당이 이제 그 단합을 해가지고 단합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 준비 체계로 좀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고 계시는 그 민생 법안들에 대한 그 처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네. 오히려 이런 그 갈등을 잘 해결한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포용적 리더십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이 합당 제안부터 또 중단까지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자고 제안할 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일 만에 이제 이게 중단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통령과의 의중 교환 없이 단독으로 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좀 그런 친명계라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도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정도까지 이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지금 하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김인석 총리를 비롯한 그 세력이 분명히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례적인 것은
과거에는 보면은 대통령이 임기 초 힘이 강할 때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좀 같이 가려고 하고 이래 의견을 표출을 잘 안 해요. 근데 민주당은 좀 이례적으로 보면 벌써부터 지금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죠.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게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하는 힘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으로부터 힘도 좀 얻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이런 어떤 시도가 네네. 좌초되면서 정청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어떤 당내에서의 장악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좀 입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좀 상반된 평가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국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연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거 연대인지 그러니까 지방선거와의 연대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추상적인 구호인지 이제 회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부터 연대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연대 통합을 위한 그 추진 준비 같은 경우는 지선 이후에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그걸 이제 오늘 이제 수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거에 더해서 그 전에 지방선거 이전에는 선거 연대를 하자고 조국 대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와 관련된 그 선거 연대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요.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또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 회동을 통해서 아마 그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 지난 총선에서도 지민 비조라 해서 비례대표는 조혁당, 지역구는 예, 민주당. 지역구는 네, 민주당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는 저희가 많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뭐 뿌리도 같은 이제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해봅니다. 예. 과연 이제 선거 연대가 이뤄질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두 당이 연대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선거에서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지금 아직까지 자생력을 가지기는 좀 힘이 붙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위치나 역할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당내 지금 어떤 내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빨리 지금 선거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 내용이 거칠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서의 힘만으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째로 떠오르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일단 개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부분은 논의는 되겠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를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연대로 가는 길을 열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금 의석수로는 세석이지만 그래도 나름 지난번에 대선에 출마를 또 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력이나 이미지가 국민들께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단순히 의석수로를 가지고만 지금 평가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또 이제 개혁신당이 말하고 있는 여러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도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어서 지금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연대를 더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그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당원들도 상처를 많이 입고 이렇게 굉장히 이번 합당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연대를 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당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는 좀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의 합당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또 생겼는데 강덕구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한 이 글 내용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났는데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도 좀 번진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강덕구 그 최고위원회 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뭐 합당은 양당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그 SNS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의원실 내부 직원의 실수라고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이 그 이제 올린 거를 실수로 올린 것을 확인하고 바로 2, 3분 안에 이제 삭제했다라고 얘기도 했고 예. 홍익표 정무수석과의 만남 또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보고 이런 것도 전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밝혔고요. 그래서 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이렇게 사과까지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도 합당은 당이 이제 결정할 그런 상황이라고 했고 어떠한 합당 관련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덕구 최고위원이 아마도 그 청와대에서 이제 합당 관련된 그런 갈등들은 조속히 좀 끝내고 국정 그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취지의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좀 일이 좀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네.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당무 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강 의원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고 보좌진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그 해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좌진이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 의원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 대통령의 뜻이라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시간들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세력의 싸움으로 번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새로운 또 어떤 초선들 모임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몇십 명이 결집하는 그런 모임이 생기는 계기도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과 이런 어떤 대표와의 관계는 다시 더 조명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강덕구 우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해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의도는 다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이 부분은 그냥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대표가 뽑혔지만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혔지만 그 당대표가 가지는 힘이 결국은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하나의 단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만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당대표로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영향력 밑에서 제대로 된 수평적 그죠? 당정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도 지금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좀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잘못 올라간 그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뜻이 그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해라, 수행기구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전에 추진을 했잖아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당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글을 아무리 그래도 의원실 내부의 직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이슈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약 70여 명의 의원들이 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뭡니까 반청 모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의원 모임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의원 모임을 만들 때 모든 의원들한테 친전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개방형인 의원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에 텔레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한 80명이 또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을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뭐 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뭐 거기에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뭐 윤건영 의원 등이나 이런 분들을 보더라도 뭐 반청 친명 이런 색깔이 있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그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그런 의원 모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모임이 공소 취소 모임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또 여기 참여하는 인사가 뭐 모든 분들께 물론 의사를 다 물었다 하지만 결국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이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지금 70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 지금 의석이 제가 알기로는 한 160석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말은 민주당의 권력이 당 안에서부터도 벌써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로 당내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배현진 의원이 윤리에 출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울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지금 배현진 의원의 글쎄요, 징계 여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지금 오늘 윤리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 상황을 좀 보면은 네. 이 이유가 이제 배현진 의원께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이제 어떤 배치되는 입장을 어떤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인식되도록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사명을 하나거든요. 주도했다고 예. 이런 네네. 그런데 이때 이제 살펴보면 이 서울시당 명의가 아니었어요. 명의가 아니고 그 여기에 동의한 당협위원장 21명의 명의로 나갔고 또 이게 이제 처음 제안한 이사했던 부분도 수석 부위원장이 제안한 것이거든요. 이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소명이 됐을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문제는 국민의 선택한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당의 수천 명의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에 의해서 뽑힌 서울시당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윤리위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는 사안으로 발전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예.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될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내용이 끝없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국민들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데 대해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변진 의원께서 굉장히 소명을 잘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이 결정이 되면서 지금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연 이제 중징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중징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소장파라고 하는 미래와 연대에서도 어제 모든 저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또 요구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서울시당에서 고성북 씨에 대한 탈당 공고, 오늘이죠. 오늘 공고 그 결정에 이어서 또 저 배현진 의원이 오늘 이제 윤리에 소명을 하러 나갔는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뭐 국민과 당원의 입장보다는 그 이성과 합리가 배제된 채로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만 다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제명을 했고 네. 이제 그 친한계와 관련된 인사들이 뭐라도 이렇게 그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걸 입틀막하기 위해서 이런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공천과 관련된 많은 이제 그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친한계에 있는 그 배현진 의원부터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지금 장동혁 그 대표 체제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보기가 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는 자유를 가장 강조하고 입만 열면 자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라든지 배현진 의원들의 관련된 그 징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전부 다 당내의 그 비판적인 쓴소리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것도 최고 수위로 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다 계획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로 퉁치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정적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중심으로의 그 국민의힘을 사당화시켜가지고 지선 이후까지도 계속 당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네. 이런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이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불 징계로 좀 번진 상황이어서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권한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고성국 씨에 대한 탈당 권고는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고성국 씨가 이게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다시 중앙당 중앙당으로 윤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예, 예. 그렇다면 마지막 결정권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비교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고성국 씨에 대한 그 징계 부분,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네.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사진을 당사에 걸자한다든지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어떤 공천 배제 이야기들 그리고 서울 서북지법에 난입했던 폭력 사태를 항쟁이라고 비유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당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질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많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거는 지금 최종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윤리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이게 바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고성국 씨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곧 중앙윤리위원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결국 선거로서 심판을 하거든요. 정치인들은 정당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이게 어떤 권한 간의 싸움이라 보기보다는 일단 네.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그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우리 당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께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고성국 씨에 대한 그 중앙당 윤리 심의는 어떤 좀 결정이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 배현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한동훈의 제명에 대해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게 징계 사유면 그 자유자 빼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오히려 고성국 씨는요. 지금 탈당 공고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했던 그 혐의가 그 전두환 노태우의 그 내란죄로 단죄된 그 처벌된 그 범죄자를 그 미화했잖아요. 미화했고 전두환 노태우 뭐 윤석열 이런 사진들을 당사에 걸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전두환 노태우는요. 국방부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군대에서도 지금 사진 못 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당사에다가 공당인 당사에다 사진을 걸자고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오죽하면은 김현철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떼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 고성국 씨를 중징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징계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네. 지금 그 이성과 그 합리가 배제돼 있어요. 오로지 그냥 그 당권파냐 아니면 뭐 또 반대파냐 이 기준으로 의해서 그 상대파는 그냥 척결의 대상 이렇게 지금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은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렇게 탈당 공고를 한 것인데 중앙당 윤리위로 이제 올라가서 재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중앙당 윤리의 그 윤민우 위원장이 장종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 그 한동훈과 그 김종혁을 제명시킨 그 당사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지금 고성국 씨는
그 지금 윤석열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권파이고 또 친윤인 그 윤민호 윤리위원장 그런 위원장인 이상 재심에서 기각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배현진 의원은 그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메시지가 미묘하게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는 건 분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핵관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놔서요. 노선 변화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처음에 그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표현들에 비해서 너무 바뀌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도 조금 노선의 변화를 주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한길 씨의 말인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선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전략적 분리. 네. 예. 이렇게 만약 전한길 씨가 말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보다는 전한길 씨가 하는 말이 더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한 말을 했다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를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게 국민에게 진정성이 다가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당을 쳐다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특히 중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도층이 봤을 때는 진정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지선에서 우리 지선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절실합니다. 저도 제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부산 친구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보면 어떻게든지 이번 선거에서 좀 당선되어서 시구에서 의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있죠. 절실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선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지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보고 중도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우리가 빨리 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저는 빨리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표현해서 했을 때는 와닿는 것보다 이런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지금 시점은 영수회담보다는 여야가 좀 그 논의를 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같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랑 같이 만나는 것 같은데 늘 뭐 대통령께서는 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야당에서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만남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국정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가 다행스럽게 합의를 해갖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특위가 만들어졌고 저도 그 의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됐는데 3월 9일까지 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됐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또 어긋나가지고 또 그게 틀어지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서 이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요청 그리고 또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7일 날 작년 9월 7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법안들에 대한 그 처리에 대한 협조, 당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의견 제한 없이 그러니까 의제 제한 없이 의견을 표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겠습니까? 예, 뭐 상당히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여야가 정치권이 많이 좀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감독원 설치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도 지금 대통령, 여야 대표가 서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원래는 우리 그 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단독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많이 원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를 빼고는 뭐 이게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도 받아들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국민들께 민생을 바라보는 또 국정 과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역할로서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항상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은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결과가, 장관 대표 예. 두 분 악수하는 모습을 그렇죠. 그 이제 결과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또 결과가 또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성과가 없이 말만 좀 화려한 그런 어떤 만남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성근 의원이 다음 그 키워드를 좀 소개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부동산 전쟁입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데 네. 앞서 파격적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도 2차례 발표했고 또 수요 억제책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게 수도권의 집값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1급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예. 그 투기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이 그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머니무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병행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부동산 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그 부동산의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이번에 이제 그 설치하는 법안이 이제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정부와 제가 협의해 갖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면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관리를 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국토부에서 부동산 원등을 통해 갖고 이상 징후가 이제 발견이 되면 네네. 해당 부처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를 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피드백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렇게 강요할 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국토부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부처에서는 그런 불법 행위가 발견이 돼도 다른 부처에다가 통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을 그 전체 부처를 통할하는 곳이 국무총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실 소속으로 해서 그 설치를 해서 이런 그 부동산 감독원과 그 8개 행정부처와 지자체들 간에 그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거에 대한 기획, 통할 그리고 이제 조정 기능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한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전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에 터잡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대변하는 그런 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좀 저도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예보 같은 데에서는 금융실명법에 근거해서 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처에다가 그 자료 그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부동산 감독원도 그런 자료 요구를 지금 조사 단계에서의 자료 요구를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8개 부처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관이 수사 단계 특사경제도 도입이 되거든요. 수사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근거해가지고 영장이 있어야지만 그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혹시라도 이런 개인정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오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도 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정보가 없으면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만 보충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요구하기 전에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자료를 받았을 경우도 1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형사 처벌을 하는 조항까지 이렇게 다 두고 있다. 그래서 네, 그거 슬슬 좀 마무리해 주셔도 국민을 될것 사찰하는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기우다. 그래서 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부 정책에 같이 좀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대표 발의를 하셔서 그런지 워낙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뭐 너무 상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이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공급 정책의 실패, 그 다음에 잦은 규제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감독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좀 수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정책이 좀 세련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수기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